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2022년 세계 기상 상황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후위기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염 현상, 즉 고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 기후위기를 실감합니까?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더울 때 기후위기를 실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 6월부터 슈퍼 엘니뇨로 접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또 폭염 현상이 기승을 부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폭염이 오지 않는가 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폭염 특성의 특성과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이 폭염 현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문제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폭염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대학에 있은 탓으로 오는 그 직업병인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전적 정의, 이것부터 좀 들어보는 건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폭염이 무엇인가 하는 그 원래 뜻, 그걸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발생하면 그것이 어떤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기온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폭염은 얼마나 더 자주, 그리고 얼마나 더 강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앞으로 장래는 훨씬 더 심각해지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폭염은 많은 인명 사상자를 냅니다. 지난해 유럽 폭염을 통해서도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막 세상이 시끄럽습니다만은 폭염이 올 때는 조용합니다. 큰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폭염을 두고 조용한 살인자다, 사일런트 킬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는 폭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폭염만큼 인명을 많이 빼앗아가는 자연재해는 없습니다. 인명을 앗아가는 데는 폭염이 압도적으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목숨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잃을 수 있을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폭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폭염은 영어로는 히트 웨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이 더우면 그냥 무조건 폭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폭염이라는 정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폭염이다. 이건 제가 서두에서 인사 말씀 드릴 때도 소개를 한 그대로입니다. 폭염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기후재해 중에서 사람의 목숨을 압도적으로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폭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초로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 폭염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폭염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엄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발생 빈도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특이한 고온 현상이 광범위한 영역에 출현해서 수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온인데 그냥 고온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뭐 이런 곳에는 여름철이 되면 당연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 곳에서 온도가 높았다, 40도가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폭염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오는 그 폭염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한 번 정도 빈도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고온 현상, 이것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고온 현상이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영동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데 영서 지방은 선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영서 지방이 굉장히 뜨겁고, 2018년 8월 달에 보면은 저기 서쪽 지방 이쪽에서 온도가 41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동쪽 지방은 또 그다지 덥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남쪽 지역에 온도가 매우 높고, 뭐 다음에 중부 지방은 그냥 견딜만한 이런 그 폭염 현상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고온 현상들은 히트웨이브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그냥 고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폭염하는 것은 그저 생활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폭염이라고 얘기할 때는 온도만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온 다습이어야 됩니다. 온도도 매우 높고 습도도 높고, 그리고 그것이 한 대륙 규모, 즉 아시아 전체에 나타났다든가, 혹은 유럽 대륙에 나타났다든가, 인도, 서남아시아에 나타났다든가, 혹은 아프리카 대륙에 나타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 걸쳐 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1000km 이상에 걸쳐 가지고 많은 넓은 영역에서 고온 현상이 쫙 나타났을 때 그것을 폭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018년 폭염이 되겠습니다. 2018년 경우에서는 그 유럽에서도 더웠고, 아시아 대륙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더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대륙 규모로 해서 아주 높은 그동안 10년, 뭐 100년, 수십 년 사이에 겪어보지 못했던,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고온 현상이라는 그 통계 데이터가 뒷받침될 정도로 아주 특이하게 그 지역에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습도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폭염이라고 원래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간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폭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폭염은 원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초기 30년 동안의 평균보다 표준 편차 2배가 벗어난 일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통계에서 보면은 이 정상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평균 상태에서 가장 높게 발생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값이 일정 경우에도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그보다 작은 값도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갔을 때 표준 편차보다 2배가 벗어나면은 발생 확률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에서 막대 그래프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나타난 과거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최초의 30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이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의 평균 기온보다도, 평균적인 고온보다도 표준 편차 2배를 벗어났다. 즉 발생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고온이 나타난 횟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이 선으로 연결한 걸 보면 과거보다 오늘날에 오면서 지수함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과거 1990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보면 1년에 저는 특이한 고온 현상이 나타난 일수, 즉 1930년대 그 초반이죠. 우리가 한반도의 기상이 관測되기 시작한 그때의 평균 상태로부터 표준 편차의 2배를 벗어난 고온 일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발생 일수가 1990년 중반 이전에는 많이 나타나야 1년에 한 사흘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1994년을 경계로 해서 그 이후가 되면 한 일주일 가까이, 그리고 많을 때 1998년 이럴 때는 수십 일이나 많은 일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에 덥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름은 더워야 맛이야, 겨울은 추워야 맛이고 여름은 더워야 맛이다, 여름에 덥게 나야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은 1990년 중반 이전에는 맞는 말씀인데 1990년 이후가 되면은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고 살인적 더위입니다. 90년대 중반 이전의 더위는 불편한 더위. 그때는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32, 3도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더위에 노출되어서는 그렇다 해서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밭이나 논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고온으로 쏟아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웬만큼 좀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 여름철 더위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 정도의 더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전의 더위는 좀 불편한 더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94년을 경계로 해서 그 이후의 더위는 온도가 높으면 35도를 확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위에 노출이 되면, 그리고 그런 더위 상태에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목숨을 잃는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의 더위는 불편한 더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적 더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더위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폭염 예보와 영향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염특보를 기상청에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폭염주의보 경보의 기준은, 주의보는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33도를 초과한 그 상태가 이틀 이상 예상이 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고온 상태도 하루 정도 나타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저 고온이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질수록 우리 몸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이 세진되기 때문에 그 더위에 우리가 건강을 잃을 가능성, 그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주의하라는 폭염주의보를 냅니다. 영어로 하면 뭐 워닝이 되겠죠. 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요. 폭염경보는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 됩니다. 35도 기준이 나온 이유는 우리 피부 온도가 저 같은 뭐 입속이라든가 병원에 가면은 입속의 온도 혹은 겨드랑이 온도 이렇게 온도 체온을 잽니다. 그럴 때 체온은 36도를 살짝 넘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바깥에 노출된 우리 그 피부 온도, 손등이라든가 이런 곳에 온도는 대체로 보면은 35도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 온도가 같아지는 수준이 35도가 되는 거죠. 저 정도가 되면은 우리 피부가 열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때가 되면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 몸의 체온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폭염경보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물을 자주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그냥 담수를 마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마신다든가 혹은 물을 먹는 중간중간에 염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지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연세가 많이 들수록 우리 몸이 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를 잘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면 주기적으로 물을 찾지 않아도 지금 물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권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은 요즘은 또 어르신 분들이 혼자 혹은 노인분들끼리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물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온으로 위험한 상태로 갈 때는 그 순간에 물 한 모금을 딱 마신 사람은 목숨을 건지고 그 물을 못 마신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 딱 얘기가 나오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소금기를 보충해줘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폭염은 우리 인체 건강,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인체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기력이 약해져서 뭔가 좀 일을 하는데도 힘이 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효율이 잘 오르지 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인체 건강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업에 많은 피해가 옵니다. 물고기들도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떼죽음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돼지라든가 닭 이런 것들은 피부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고온에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돼지, 닭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들이 떼죽음을 하기도 하고 농작물이 아주 고온 그리고 강한 햇살에 말라 비틀어져 죽기도 하고 과수가 일소병이라 해서 과수 표면이 아름답지가 않고 거기에 흉터가 많이 생기는 이런 그 피해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여름이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냉방 에너지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기가 풀 가동을 해도 제대로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체에게 좀 나누어서 시기를 나누어서 휴가를 가기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폭염의 피크치가 있는 그 시간대에 근로를 좀 이 조업 활동을 하다 좀 줄이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데도 날씨가 좋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자전거를 타기도 걷기도 힘들어지니까 차량 운행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간접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많이 받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가난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폭염에 대해서 부자들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기상 영향 예보라는 것을 그동안에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22년 작년부터 현업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입니다. 최저 온도가 몇 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어떻게 불겠습니까? 불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타난 기상 정보 자체를 아주 드라이하게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영향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온도가 어떻다, 그다음에 비가 얼마나 온다, 바람이 얼마나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체라든가 농축수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엮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영향예보라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폭염 영향예보이기 때문에 폭염의 경우에도 폭염주의보 특보만 내는 것이 아니고 4단계로 나누어서 관심, 주의, 위험 이런 단계로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폭염주의보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도 미리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거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든가 이런 좀 더 세분화된 정보, 고급화된 정보를 2022년부터 실제로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예보 전달에 있어서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의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체크를 하고 거기에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록을 남기면 기상청에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기상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정보를 문자로 전달해 주는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금년 5월 달에 기상청에서는 폭염 영향예보 개선안이라고 하는 그 보도문을 냈고 실제로 폭염 영향예보 기준을 좀 바꾸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기상청에서 보내는 폭염 영향예보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죠. 기존안이 있고 개선안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온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거다. 그러면 폭염주의보. 그리고 온도 수준이 35도 이상이 되고 넘고 그것이 이틀 이상 이렇게 되면은 폭염경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습도라는 것을 하나 더 고려해 가지고 체감온도 우리 몸은 그 기온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기온 플러스 체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 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죠. 음식물을 소화하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 중에 약 35%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손놀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게 약 35%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차량이 운행을 갈 때 휘발유를 태워서 한 30% 정도는 차량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배기가스를 통해서 열을 내보내듯이 우리 인체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서 배기가스를 통해서 폐열을 내보내지 못하면 그 차량이 고온으로 해서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폐열을 내보내지 못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바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한 35도 이 정도 되면 우리 몸의 온도보다 기온이 낮을 때는 우리 온도가 높은 우리 몸에서 온도가 낮은 공기 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열을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기온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 피부 온도와 비슷해지든가 혹은 같아진다든가 혹은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바깥으로 폐열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바깥 공기에서부터 우리 몸 쪽으로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배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열을 소비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가 대기가 건조하게 되면 땀이 잘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는 열을 잘 배출하게 되니까 그러면 시원하다가 느끼는 거고 다음에 공기에 습도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땀을 흘려도 그 땀이 증발을 못하기 때문에 증발을 못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열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덥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위, 고온에 노출되는 것은 온도가 몇 도다 하는 건 이거 못지않게 우리 몸이 느끼는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기온에다가 습도까지 정보를 하나 더 더해가지고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쾌지수인데 불쾌지수가 85다, 80이다,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값이 화씨온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화씨온도의 값을 대체적으로 맞춰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수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섭씨온도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요. 수식을 좀 바꾸면은. 그래서 저기 35 이런 것들은 불쾌 지수를 섭씨 온도의 값으로 환산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쾌 지수 값을 섭씨 온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 그 값이 35 이상이 되면은 주의보, 그보다 그런 상태 이틀 이상 되면 주의보, 그리고 그보다 2도가 높은 상태가 또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은 폭염 경보를 내리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도 9월달이 되고 해도 5월, 6월, 9월 이때도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7, 8월 때도 온도가 높죠. 근데 습도를 보면 7, 8월 때는 습도가 높고 5월 달이라든가 9월 뭐 이때는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안으로 폭염특보를 내게 되면은 5월이라든가 9월 이때 건조할 때는 폭염특보 발령 일수가 줄어들게 되고 습도가 높은 7월, 8월 달에는 폭염특보 발행 일수가 폭염이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후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보다는 그 문제를 만든 데에 기여도가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폭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기후재해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의 피해도 가난한 나라, 에어컨을 잘 가동할 수 없는 이런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주택이 안락한 편안한 고온에도 안전한 이런 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KI에서 2020년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 지역 군별 1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외 노동자는 1만 명당 15.1명 정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하더라. 기준은 2018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의 야외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는 2.4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야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한 7배 가까이나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나 농림업, 광업 등 폭염에 많이 노출되는 야외 노동 직업군에서 특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도 보면은 저소득층에서는 13.8명, 거기에 비해서 고소득층 상위 5분위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서는 4.8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3배 이상 온열 질환을 겪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역대급 폭염 발생 시에 야외 노동자 10,000명당 28.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외 직업군에서는 3.5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거의 한 9배, 10배 가까이 야외 노동자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열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그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이렇게 감소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저하한다. 즉 노동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2018년에 아주 역대급 폭염의 경우에 업무 효율, 즉 노동 생산성이 13% 이상 감소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고온 발생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 노동 시간은 일평균에서 약 51만 시간으로 추정이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1만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겪는 고온으로 인한 노동 손실이 되겠죠.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데 시급은 최저 시급을 적용시켰을 때 약 3,500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이 되더라는 게 KI의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최고 기온이 26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냉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도가 1도 1도 올라갈 때마다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 불균형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고온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어야 되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돼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닭도 계란을 잘 낳지를 못하죠. 그래서 계란값도 폭등하고, 그리고 돼지들도 몰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돼지고기값, 육류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가계 지출 증가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그다음에 양식, 물고기 이런 것들이 폐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민들, 농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도시인들의 피해도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그 폭염 현상들은 그 횟수, 사건 이것들은 다 일일이 헤아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한 3개만 뽑자고 한다면 최근 한 3년 안에 발생한 것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2021년 6월 하순에 북미 서부 지역, 캐나다 북쪽 지역부터 해가지고 미국 남부 지역까지 서쪽 지역에 폭염이 아주 거대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폭염은 1만 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폭염이었다는 논문이 국제저널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폭염이 지구촌에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인도에서 3월 달에 일최고 기온의 월 평균값이 33.4도를 넘었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그 폭염이 5월달까지 쭉 이어지면서 인도에서 많은 그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그리고 흉작을 만들어서 인도가 밀 수출을 금수를 내리는 이런 사건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발생했던 인도의 때이른 폭염의 경우에는 3,000년 빈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매년 인도에서는 고온이 발생을 하죠. 4월 한 중순부터 해서 인도의 홍수가 여름 강수가 시작되는 6월이 되기 전까지 인도에서는 매년 고온이 되풀이는 됩니다. 그렇지만 3월 달에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오는 경우는 인도에서도 상당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3,000년에 한 번 정도니까 인도 사람들도 3월 달에 그 정도의 폭염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3,000년 빈도라고 한다면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고조선 시대가 되겠죠. 고조선 시대 한번 발생하고 지금 한번 발생할 정도로 좀째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인도의 때이른 폭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 여름에 5월달부터 남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6월달이 되면 서부 유럽 전체가 고온과 폭염, 고온이 폭염 현상이죠. 폭염 현상, 그리고 가뭄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건도 5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고온 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을 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 이제 슈퍼 엘니뇨로 발달될 가능성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6월 중하순이 되면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많이 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국제기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상기후의 극심화가 예상이 된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남부 지역, 그리고 동아프리카, 남미 이런 곳에는 폭우 현상이 유발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비가 많이 왔던 그런 지역에 고온이 나타나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는 가물었던 지역, 그곳에는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그래 평상시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런 기상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기후 현상이 왜 우리에게
위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 자체가 그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 특성에 맞게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상기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그 슈퍼 엘니뇨, 즉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해양 전체적으로는 수온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평상시에 수온이 높았던 인도네시아 주변의 적도 서부 지역의 수온은 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해양, 지구 해양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수 온도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바다 위에 있는 공기도 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슈퍼 엘니뇨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1년에 약 0.2도씩 급상승하는 기온 점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니뇨가 가장 더운 해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엘니뇨 발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가장 더운 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아주 더웠던 해도 보면 엘니뇨 발생해가 아니라 엘니뇨 그 다음 해에 나타났던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엘니뇨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엘니뇨 그 다음 해에 이게 라니냐로 넘어가는 해에는 전 지구적으로 극단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약 70%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지구촌 그 어딘가에는 엄청난 폭염, 엄청난 가뭄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말로 지구상의 고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과거 역사로 볼 때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 등에서는 엘니뇨 영향으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아주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23개국에 걸쳐 가지고 6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노출되어서 큰 고통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엘니뇨로 인한 취약국 중심으로 기근이 심화되는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지구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식량이 만들어지는 곳이 특정 나라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런 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해서 농업에 큰 피해가 오면 그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식량에다가 창고에 저장돼 있는 식량을 다 합해도 우리가 식량 비축 양이 전 지구인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약 70일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약 15% 정도의 감산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창고에 저장해 놓았던 곡식까지 다 풀어가지고 우리가 고르게 나눠 먹는 타손 치더라도 그 누군가는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 홍수 이런 현상들이 왜 무서우냐라고 얘기한다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그에 생산을 해서 소비를 가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그 강도도 매우 강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영역도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고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곡창지대를 덮치게 된다면 지구상에는 대단한 그 식량 위기에 바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도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금년에도 유럽 폭염이라든가 인도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농산물들이 평년 수준에 비해서 5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엘니뇨, 슈퍼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제금융센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금융센터도 슈퍼 엘니뇨가 에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이 가져오는 그 슈퍼 엘니뇨라든가 뭐 이게 트리플 딥 라니냐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미 그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일상화되다시피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너무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수십 년 안에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안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인간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적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한 국가 안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재해가 닥쳤을 때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